깜짝이야. 응? 내가 방해했나? 뭐하냐? 기도라도 하는 거야? 뭐야 니네? 둘이 뭐하는 거야? 응? 아니야 아무것도. 너는 설마가 뭐? 나 몰래 뭐? 오해야 그건. 뭐가 오해인데? 아직은 말하기에 일러.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왜? 왜 때가 아닌데? 그냥 말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 뭐냐 하면 우리가 창업을 준비 중이잖아. 진짜? 3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진짜? 왜 얘기 안 했어?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무튼 시장 조사해보니까 창업 아이템이 다 거긴 것 같아서 우리는 아주 기발한 술잔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 아, 나 그거야? 그걸 왜 이제 말해? 알아, 너의 긴 기다림. 이런 술잔 너도 기다렸지? 자, 이제 우리가 출시만 하면 돼. 어떤 술잔인지 드러나보자. 나는 술을 계속 마시고 싶은데 못 마시잖아. 나는 술을 안 마시고 싶은데 계속 마시고. 나는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모르게 마시지. 야, 생각할수록 우리는 참 기가 막힌 꿀조합이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술잔을 만들 거야?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밑이 뾰족한 술잔을 만들면 되겠네. 다 안 마시고 테이블 위에 놓으면 술잔이 쓰러져서 술이 엎어질 거고, 술잔을 놓을 때마다 색이 변하거나 뭔가가 변하면 내가 몇 잔 마셨는지도 알 수 있지 않겠어? 가만히 있어봐. 얘가 이렇게 생각해낸 걸 보면 아무나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 다 들리거든. 큰일이다. 빨리 특허 출원을 해야 되겠어. 이미 되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해냈다고 그런 걱정을 하는 거야? 생각해봐. 태어나서 네가 기발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지. 없다 왜? 거봐. 우리 이 술잔 못 만들면 어떡하지? 잠깐! 비록 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술잔을 쓰는 술집을 본 적도 없고 어디서 파는 걸 본 적도 없잖아. 안 그래? 하긴 그렇지. 우리가 본 적 없으면 정말 없는 거지. 왜 이런 좋은 술잔이 없겠어? 만들기 힘들어서? 누가 다 집에 가져가서? 금주를 결심한 사람의 계략? 마시다가 다 깨부숴서? 아니야. 아직 아무도 특허를 출원한 적도 없고 만든 적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 그만큼 기발한 생각이라는 거지. 그럼 만약에 누가 특허를 출원했으면 우리는 이 아이디어 못 쓰는 거야? 글쎄, 일단은 특허 출원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지. 그럼 제품이 나온 다음에 누가 특허 침해라고 고소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특허를 좀 찾아보자고. 이미 특허 출원된 게 있으면 약간만 바꿔서 제품을 출시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일단 특허를 좀 찾아보자고! 만약에 특허 출원이 되어 있으면 그 특허를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건가? 그건 안 될 것 같아. 우린 돈이 없잖아. 전곡을 찔리니 가슴이 시리다. 그러니까 특허를 일단 찾아보라니까. 아니야. 생각해보니 제품 만들 돈도 없어. 투자받을 인맥도 없고. 나 지금 떨고 있니? 치를 떨고 있네. 앞선 사례의 학생들처럼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식재산 관련해서 꼭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기존 특허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창업을 꿈꾸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성과 침해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청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구항은 특허의 권리를 한정하는 부분입니다. 토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 토지에 대한 권한은 아마 그 테두리로 아마 정의가 될 것입니다. 이 특허의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특허의 권리의 테두리를 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권리는 보통 발명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한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구성이란 단어 때문에 혹시 물건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정되지 않는가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발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한 생산 방법이나 혹은 제어 방법 같은 경우에도 발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성은 이런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한 방법의 한 단계 혹은 제어 방법의 한 단계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구성 요소와 권리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800년대 초반에 자전거가 발명되었습니다. 지금 정확히 1800년대에 처음 발명된 그 자전거의 형상은 아닌데요. 교육적 목적상 이렇게 좀 재구성을 했고요. 이 발명을 1번 발명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 1번 발명의 구성 요소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먼저 1번 2개의 바퀴, 2번 앉을 수 있는 안장, B네요. C. 바퀴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손잡이. D. 손잡이 바퀴 안장을 고정하는 프레임. 이 4개의 구성 요소로 나눴는데요. 물론 다른 구성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마 이 구성 요소 4개가 가장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사실 청구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발명의 발명자는 A, B, C, D를 청구항에 써서 그 특허를 출원하였고 등록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사람의 권리의 범위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입니다. 이 말 뜻은 거꾸로 A 플러스 B나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권리 범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킥보드를 예를 들겠는데요. 이 사람의 특허가 등록되고 난 이후에 이런 킥보드가 나타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킥보드의 구성 요소와 전의 청구항과 1대1로 비교를 해봅니다. 먼저 2개의 바퀴 가지고 있고 손잡이 가지고 있고 프레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같지만 앉을 수 있는 안장은 이 킥보드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1번 발명의 권리 범위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이기 때문에 지금 B가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킥보드는 1번 발명의 특허 권리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킥보드는 1번 발명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허성 판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후속 발명이 있는 경우 그 후속 발명의 특허성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1번 발명은 아까 처음에 들었던 예시와 같습니다. 바퀴, 안장, 손잡이, 프레임이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번 발명은 가만히 보니까 페달과 페달에서 뒷바퀴로 연결되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편리해 보이네요. 아마 흙탕물 같은 데서 1번 발명을 1번 발명의 자전거를 몰고 다니려면은 아마 신발이 더러워졌을 텐데 이런 페달이 있다면 흙탕물이나 아니면 되게 지저분한 바닥에서도 되게 편리하게 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발명 같은 경우에는 A, B, C, D라는 요소는 같지만 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페달이라는 구성 요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2번 발명의 발명자는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 2번 발명이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는 크게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2번 발명과 같은 기술이 있는가? 혹은 두 번째는 기존의 기술에서 2번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가라는 이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이외의 발명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1번 발명과 2번 발명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페달은 2번 발명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발명은 같은 발명이라고 할 수 없고 일단은 첫 번째 기준, 같은 발명이 있는가 라는 그런 기준에서는 사실 2번 발명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존의 기술에서 2번 발명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 좀 모호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떤 발명 2개 혹은 여러 개를 단순히 조합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지 혹은 기존의 기술에서 추가된 부분이 아주 단순하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지 2개의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페달이 있는 차이점인 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페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고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발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 2번 발명은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번 발명을 발명한 발명 특허권자는 특허를 등록을 받았으므로 2번 발명을 생산, 판매해도 되는 걸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번의 발명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생산,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 두 개의 청구항을 비교해 보시면, 자, 2번 발명 같은 경우에는 A, B, C, D 1번 발명의 청구항의 구성 요소를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개를 모두 활용하고 있는 한 2라는 새로운 구성 요소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침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A, B, C, D 구성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데요. 사실 바퀴를 사용하지 않다거나 안장, 손잡이 혹은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는 아마 구성되기가 힘들거나 매우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2번 발명은 1번 발명을 침해하고 있고 1번 발명의 특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번 발명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1번 발명의 그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어서 생산, 판매하는 데 있어서 1번 발명자의 특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요. 2번 발명의 의미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번 발명을 한 발명자가 만약에 여기에 페달을 설치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에 2라는 페달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부과된 것은 2번 발명 특허권자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발명자는 함부로 이 페달을 붙여서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아마 시장에서는 이런 페달이 달린 이런 자전거를 누구나 다 원할 텐데요. 1번 발명의 특허권자의 권한과 2번 발명의 특허권자의 그 특허권이 서로서로 좀 엇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1번 발명, 2번 발명의 그 각각의 특허권자가 서로서로 생산과 판매를 보장하는 크로스 라이센스를 맺음으로써 보통 1번 발명의 발명자, 2번 발명의 발명자가 동시에 페달이 달린 자전거를 생산, 판매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특허권의 중요성, 특히 청구 범위의 청구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으로 많이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 위에서 건물을 짓거나 혹은 이 토지를 대여를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허권이라는 가상의 기술적 영토 안에서 우리는 그 기술을 가지고 생산, 판매를 하거나 혹은 특허권을 대여를 하거나 혹은 이 특허권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 지금 청구 범위를 정하는 일은 아까 그 기술적 영토의 테두리를 정하는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청구 범위는 아까 봤듯이 구성 요소의 조합에 의해 기본적으로 한정이 됩니다만 각각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서도 권리의 경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3번 발명을 새로 예를 들어서 침해 여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3번 발명은 기존의 2번 발명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퀴와 안장과 손잡이, 프레임, 페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과는 다르게 3개의 바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바퀴가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전거를 잘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균형 잡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앞바퀴를 2개로 구성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1번 발명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1번 발명은 바퀴 앞에 2개라는 한정사항이 있습니다. 2개의 바퀴이기 때문에 지금 3번 발명은 3개의 바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1번 발명의 발명자가 이렇게 앞바퀴를 2개로 구성할 수 있는 경우 혹은 뒷바퀴를 2개로 구성할 수 있는 경우 혹은 일렬로 3개의 바퀴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서 복수개의 바퀴라고 청구항을 만약에 작성을 했다면 3번 발명은 만약에 1번 발명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개의 바퀴라는 그 한정사항으로
청구항을 구성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서 3번 발명은 1번 발명을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보신 예와 같이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청구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넓은 범위의 발명을 해놓고 청구항을 좁은 범위로 작성해서 좁은 범위의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구항을 검토할 때는 가능한 여러 가지 실시 방법을 고려해서 청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 새로운 특허가 가능하더라도 기존 특허를 침해한다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기존의 특허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연구 개발을 통해서 D 플러스 E라는 구성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라는 이 발명은 아마 새로운 특허로 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 이 경우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요 기존 특허의 구성 요소를 모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특허는 기존 특허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받는다는 것과 침해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이번에는 기존의 특허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그런 예를 좀 들고 싶은데요. 기존의 특허가 A 플러스 B였을 때 이 중에 B만 활용을 해서 B 플러스 C라는 이런 새로운 특허를 창출해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B 플러스 C는 기존 특허 A 플러스 B를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허를 받으면서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새로운 특허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경우겠죠. 하지만 거꾸로 기존 특허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굳이 A 플러스 B로 청구할 필요가 없는 B로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특허였다고 한다면, 만약에 B로 등록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런 새로운 특허도 당연히 B의 권리 범위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A 플러스 B라는 청구항으로 이 특허를 등록받았기 때문에 이 B 플러스 C를 실시하는 사람은 A 플러스 B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실습할 내용은 인용, 피인용을 이용한 검색 방법인데요. 논문에서도 인용, 피인용 정보가 있듯이 특허에서도 인용, 피인용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의 관련된 건을 찾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고구마 줄기를 쭉쭉쭉 빼듯이 유사한 건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저와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프리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요. www.keypress.or.kr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접속을 하시고 나서 전에는 실용신안 탭을 이용해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전체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한꺼번에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검색할 내용은 원샷 앤드 술잔. 자, 술잔 관련된 기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검색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자, 특허 실용 신안도 뜨고 이렇게 디자인도 뜨게 됩니다. 자, 디자인 더보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고 어떤 디자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술잔이라고 쳤는데 보면은 술잔에 구멍들이 다 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손가락을 놓고 원샷을 하기 전에는 놓지 말아라 라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디자인들 같은데요. 또 이게 3번을 보게 되니까 술잔을 아무데나 놓을 수 없게 밑분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술잔을 세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술을 원샷을 해라 라는 그런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 들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디자인적으로 이쁜데요. 위에서 보게 되면은 하트 모양이 되어 있고요. 또 세울 수 없게 그런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샷 술잔에 관한 디자인을 살펴보셨고요. 요 위에 탭에서 디자인 부분이 아니라 특허 실용 신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을 바꾸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원샷 술잔이 들어간 이제 특허 문헌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여기 그림이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서지사항 보기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거를 클릭하시면은 그 대표 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멍이 있거나 뭐 세울 수 없거나 그런 기술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번에 8번 기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세 정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아주 희한한 모양인데요. 이 내용이 이 술잔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요약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잔 상태에서는 잔이 쓰러지도록 잔의 무게중심이 편중되고, 잔을 채운 상태에서는 잔이 세워지도록 중심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게 무게중심이 술잔이 채워져 있을 때는 맞고, 술잔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게중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시게 되면은 아마 술잔을 놓을 수 없게 만든 그런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기술이네요. 자, 이제 상세 정보 중에서 우리가 오늘 검색할 인용, 피인용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심사관이 이 특허를 심사하기 위해서 인용한 건이고요. 피인용 같은 경우에는 이 피인용 특허를 심사할 때 이 특허를 사용한 건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지금 요 특허를 이용해서 지금 심사할 때 지금 심사관이 이 건을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이 공보 번호를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상세 정보가 떴고요. 우리는 한번 공개 전문을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를 잘 몰라도 이 도면을 보시면 이 기술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보면은 술잔이 절반 차 있을 때는 조금 기울어지고, 술잔이 완전히 비었을 때는 완전히 기울어지는 기술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만큼 술잔이 비어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술 마실 때 굉장히 좋은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아이템으로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등록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똑같은 기술이 있는데 당연히 특허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다면 이 똑같은 아이템으로 생산하고 판매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특허는 1977년도에 공개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누구도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특허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비슷한 기술을 실시한다면 혹시 누군가 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나라는 불안함 속에서 사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특허를 확인하셨으니까 요거랑 똑같은 기술은 이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시고 이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단, 다른 사람들이 같은 아이템으로 사업화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내가 생각한 아이템이 기존의 특허로 출원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특허권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특허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회피가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피가 불가능하다면 이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특허를 검색하여 특허를 무효로 만드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효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특허권자에게 라이센스를 받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특허 분석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기존 아이템을 보면서 가능하면 과학적인 언어로 이 아이템이 가진 기술의 목적과 수단을 표현해 봅시다. 그리고 표현된 단어를 여러 범주의 단어로 대체해서 생각해 봅시다. 기존의 것과 비슷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기존의 것과 아주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드는 생각은 술마다 도수가 달라 각각 비중이 다를 텐데 모든 종류의 술에 대해서 이 기술이 작동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소주도 알코올 도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반영할 수 있게 무게중심을 조절해 줄 수 있다면 좋은 발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발명을 보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트리지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많은 방법론 등이 있으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다른 특허를 침해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아이템이 특허를 받을 수 있어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나의 아이템이 다른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허 검색을 통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아이템이라면 기존의 특허를 바탕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면 침해된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지, 피해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창업에 있어서 특허 정보 조사는 이렇듯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혹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모쪼록 이 강의를 통하여 앞서 말한 두 가지를 꼭 체크하셔서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셨으면 합니다. 특허 등록을 받는 것과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 아이템이 다른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중에 특허 침해 소송에 의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허를 등록받고 특허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창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창업 아이템이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아이템으로 창업을 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될수록 경쟁자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업 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특허를 회피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혹은 라이센싱을 맺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특허를 무효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확실히 세운 후에는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점권입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창업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정부 연구 과제를 선정받을 때도 유리합니다.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고, 조달청 등의 제품을 등록할 때도 우수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기반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혹은 우선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세액 공제 등 금융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창업 아이템이라면 반드시 특허를 등록받는 것이 좋습니다.